불꽃은 살아 숨쉬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마테오의 망치가 쇠붙이에 부딪힐 때마다 주황색 불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17세기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달궈진 작은 마을, 그 한가운데 자리한 대장간은 마테오의 세계 그 자체였다. 20의 남짓 살아온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서 태어난 연장과 농기구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그는 과묵했고 성실했으며 그의 눈빛은 담금질된 강철처럼 깊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눈빛도 이사벨라 앞에서는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마을 변두리, 하얀 회벽과 붉은 기와가 어우러진 작은 집의 딸, 이사벨라. 그녀의 웃음은 메마른 안달루시아 땅에 내리는 소나기 같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혹은 달빛 희미한 포도밭 귀퉁이에서 나누는 그들의 밀회는 가난한 대장장이 마테오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다. 언젠가 마테오, 당신의 망치 소리가 이 마을 너머까지 울려 퍼질 거예요. 이사벨라가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소녀다운 꿈과 그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가 당신 귀에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사벨라. 마테오는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녀와 함께 일굴 소박한 미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장간 옆에 작은 집을 짓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마테오가 꾸는 유일한 꿈이었다. 그러나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지역의 막강한 귀족 돈 알바로 대 구스만과 그의 외아들 돈 로드리고가 여름을 나기 위해 영지로 돌아오면서부터였다. 돈 알바로는 왕가에도 연줄이 닿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권세가였고 그의 아들 로드리고는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귀족이라는 후광으로 젊은 처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아는 청년이었다. 서모 승천 대축일, 마을 광장은 떠들썩한 음악과 춤,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테오는 평소보다 더 곱게 차려입은 이사벨라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얀 블라우스와 풍성한 붉은 치마, 머리에 꽂은 카네이션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핀 야생화처럼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바로 그때였다. 번쩍이는 검은색 말을 타고 광장에 나타난 돈 로드리고의 시선이 이사벨라에게 묻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호기심 어린 미소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소유욕이 번뜩였다. 로드리고는 거침없이 이사벨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달콤한 찬사를 속삭였다. 이사벨라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로드리고의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그가 속한 눈부신 세계에 순간적으로 매료되었다. 마테오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아프게 박히는 듯했다. 대장간의 뜨거운 열기도 식혀버릴 듯한 싸늘한 불안감이었다. 그날 이후 로드리고는 공공연하게 이사벨라에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비단 스카프, 세비야에서 가져온 향수, 감미로운 시 구절이 적힌 편지. 로드리고가 내미는 세상은 마테오가 줄 수 있는 소박한 약속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사벨라는 흔들렸다. 그녀는 밤이면 마테오를 만나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지만 낮이면 로드리고가 속삭이는 화려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마테오에 대한 죄책감과 로드리고를 향한 설렘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냥 친절할 뿐이에요, 마테오. 어느 날 밝은 밤 올리브나무 아래서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친절과는 거리가 멀어, 이사벨라. 마치 사냥감을 보는 배의 눈빛 같아. 마테오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읽으려 애썼다. 질투하는 건가요? 이사벨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마테오를 공격했다. 마테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어떤 격정적인 외침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결국 로드리고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다음은 설렘이었으며 마침내는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오래된 예배당 뒤편이나 영주의 광활한 포도밭 깊숙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로드리고는 그녀에게 세비야의 화려한 생활, 마드리드의 궁정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돈 로드리고 데 구스만 부인이라는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다. 이사벨라는 그가 짜놓은 환상의 그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마테오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사벨라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만을 향하지 않았고 그녀의 손길에는 예전의 따스함 대신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테오는 마을 어귀에서 이사벨라가 로드리고의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레이스 부채가 들려 있었고 뺨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리가 삥했고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분노였다. 그는 그날 밤 대장간에서 밤새도록 망치질을 했다. 쇠를 달구고 내리치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들끓는 감정을 삭히려 했었다.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는 이사벨라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지도 모를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한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돈 로드리고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인근 영지의 다른 젊은 귀족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발단은 카드게임에서의 속임수 의혹이었지만 문제는 명예로 비화되었다. 스페인 귀족 사회에서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서로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결국 피할 수 없는 결투가 결정되었다. 결투 전날 밤 로드리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돈 알바로에게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상대를 반드시 굴복시켜야 했다. 창백한 달빛 아래 그는 칼을 갈며 내일의 승리를 다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오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쟁취해야 할 또 다른 전리품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변 공터에서 두 젊은 귀족은 검을 맞댔다.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로드리고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격렬한 공방 끝에 순간적인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대의 칼끝이 로드리고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로드리고는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다. 마테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울음소리. 그는 대장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로드리고의 죽음, 그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연적의 제거에 대한 통쾌함? 아니,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그런 저열한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대한 공허함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더 큰 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이사벨라는 로드리고의 죽음 소식을 듣고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슬픔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비통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헛된 욕망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녀는 마테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들의 세계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돈 로드리고의 죽음은 구스만 가문의 엄청난 충격과 위기를 몰고 왔다. 돈 알바로는 하나뿐인 아들이자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를 잃었다.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그는 가문의 명예와 미래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해야 했다. 로드리고는 인근의 유력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죽음은 양가 간의 동맹 파기는 물론 구스만 가문의 위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다. 돈 알바로의 서재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알바로의 시선이 마테오에게 닿았다. 그는 장례식 준비를 위해 영지에 불려온 마을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일하는 마테오를 유심히 관찰했다. 키와 체격,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분위기가 죽은 아들과 미묘하게 닮아 있었다. 어쩌면
돈 알바로의 차가운 눈빛 속에 위험한 불꽃이 일었다. 절박함은 때로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며칠 후 마테오는 돈 알바로의 부름을 받고 영주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육중한 나무 문을 지나 대리석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돈 알바로의 서재는 위압적일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벽에는 역대 가주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책과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돈 알바로는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마테오를 차갑게 응시했다. 자네가 마테오인가? 돈 알바로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예, 나리. 마테오는 고개를 숙였다. 내 아들 로드리고와 닮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마테오는 당황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리. 돈 알바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테오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테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매서운 눈빛이 마테오의 속을 꿰뚫는 듯했다. 내게는 계획이 있다. 구스만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내 아들의 삶을 이어갈 계획. 돈 알바로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마테오에게 죽은 아들 돈 로드리고의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요구했다. 외모의 유사성을 이용해 마테오를 로드리고로 위장시켜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고 가문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테오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벨라를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리. 제가 어찌 감히. 마테오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기만하는 끔찍한 행위였다. 그의 도덕심이 비명을 질렀다. 선택은 없어, 마테오. 돈 알바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거절한다면 자네와 자네가 아끼는 모든 것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벨라, 그 처녀도 마찬가지지. 돈 알바로의 눈빛은 협박이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마테오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권력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자신의 양심과 이사벨라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마을 성당의 파드레 안토니오 신부를 찾아가 익명으로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신부는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지만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었다. 선택은 오롯이 마테오의 몫이었다. 결국 마테오는 돈 알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사벨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희망이 그의 결정을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심정이었다. 그날부터 마테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비밀리에 귀족의 예법, 검술, 학문, 심지어 로드리고의 필체와 말투까지 익혀야 했다. 혹독한 훈련 과정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고 다른 사람의 가면을 써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색하고 화려한 귀족 옷을 입은 그는 더 이상 대장장이 마테오가 아니었다. 그는 돈 로드리고 데 구스만이라는 이름의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돈 로드리고, 즉 마테오가 영지로 돌아왔다. 그의 귀환은 철저히 연출된 각본이었다. 돈 알바로는 아들이 결투에서 입은 상처가 심각했지만 먼 곳의 유능한 의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몇몇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돈 알바로의 권세 앞에서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테오는 이제 완벽한 귀족 청년 행세를 해야 했다. 그는 예전의 친구들을 멀리했고 말투와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사벨라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돈 알바로는 계획대로 마테오와 이사벨라의 결혼을 서둘렀다. 이사벨라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마테오가 로드리고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이 돈 알바로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죽은 로드리고에 대한 죄책감, 마테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거짓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귀족 부인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아니, 침묵을 강요당했다.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사벨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마테오는 그런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이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마테오는 영지의 일을 배우고 관리하며 점차 돈 로드리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는 뛰어난 손재주와 성실함으로 영지 운영에서도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돈 알바로는 처음에는 마테오를 단순한 도구로 여겼지만 점차 그의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마테오를 아들로 대하지는 않았다. 둘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이사벨라는 귀족 부인의 삶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교 모임에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마테오 앞에선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테오 역시 이사벨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거짓말이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었다. 밤이 되면 마테오는 종종 잠든 이사벨라의 얼굴을 바라보며 홀로 괴로워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가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알레한드로라고 지었다. 아이의 탄생은 잠시나마 저택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기도 했다. 마테오는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누구의 핏줄일까? 자신의 아이일까? 아니면 죽은 로드리고의 아이일까? 그는 감히 묻지 못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불안은 더욱 커져갔다. 알레한드로는 영리하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죽은 로드리고의 모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의 오만한 듯한 눈빛과 고집스러운 인매가 로드리고를 꼭 닮았다는 수군거림이 하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잔치 준비를 돕던 티아 소피아 같은 눈치 빠른 노파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사벨라와 아이를 번갈아 보곤 했다. 애가 점점 젊은 나리고를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벽에도 귀가 있다고. 이런 속삭임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마테오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아이의 혈통에 대한 의혹으로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는 알레한드로를 사랑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죽은 로드리고의 그림자를 느끼며 괴로워했다. 이사벨라 역시 퍼져나가는 소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처럼 보냈다. 그녀는 마테오의 고통을 알았지만 차마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들의 거짓된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정적인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돈 알바로와 오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영지의 마르케스 가문에서 구스만 가문의 상속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돈 로드리고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고 알레한드로의 출생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스만 가문의 명예와 상속권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정치적인 공격이었다. 돈 알바로는 격노했지만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마테오의 정체가 탄로나거나 알레한드로가 로드리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구스만 가문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터였다. 그는 마테오와 이사벨라를 불러들여 더욱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키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명령했다. 저택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알바로가 지병으로 쓰러졌다. 노쇠한 영주는 병석에 누워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영지 관리인과 집사를 불러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마르케스 가문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왕가에 탄원서를 제출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어느 날 밤 마테오는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제 영지의 모든 책임은 실질적으로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어린 알레한드로가 잠옷바람으로 서재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제가 참군 로드리고를 지칭하는 말을 닮았다고 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마테오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과 같았다. 마테오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순수한 궁금증만이 담겨 있었지만 마테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처럼 들렸다. 그건 네가 우리 구스만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란다, 아들아. 마테오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하품을 하며 마테오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마테오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라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마테오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거짓의 사슬을 끊어야 했다. 파멸을 각오하더라도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사벨라와 마주하기로. 모든 진실을, 그의 고통과 의혹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그의 마음을 전하기로. 그날 밤 마테오는 이사벨라의 침실로 갔다.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이사벨라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사벨라. 마테오가 낮게 불렀다. 이사벨라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할 말이 있소. 마테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폭풍우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돈 로드리고로 살 수 없소. 마테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거짓된 삶은 나를 갉아먹고 있어. 매일 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는지 자문하오. 이사벨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알레한드로,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나는 모르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 마테오는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의혹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거짓말 속에서 당신과 내가 서로에게 진실될 수 없다는 사실이오. 그는 이사벨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장장이 마테오로서 그녀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처럼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이사벨라. 과거의 잘못이나 지금의 이 상황, 그 무엇도. 다만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소. 당신은 여전히 나를, 마테오를 기억하고 있소? 아니면 오직 돈 로드리고의 아내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비난이나 추궁이 아닌 오직 이해와 용서를 갈망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의혹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이사벨라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마테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미안해요, 마테오. 정말 미안해요. 나의 어리석은 욕심이 당신과 나, 그리고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는 매일 밤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당신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고 당신의 진심을 외면해야 했어요.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마테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요.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당신, 마테오가 있었어요.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나를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한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녀는 마테오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투박하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대장장이 마테오의 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돈 로드리고의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이사벨라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당신 곁에 남고 싶어요. 폭풍우 치는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공유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오랫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거짓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위태롭지만 더욱 단단한 유대감이 움트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가 누구의 핏줄이든 그들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가족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마테오는 돈 알바로의 병실을 찾았다. 노쇠한 영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마테오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대장장이 마테오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구스만 가문의 명예보다는 진실과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돈 알바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어쩌면 일말의 이해가 스치는 듯도 했다. 며칠 후 돈 알바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돈 알바로의 죽음 이후 마르케스 가문의 공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마테오와 이사벨라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돈 로드리고 대 구스만 부부로 살아가야 했고 알레한드로의 출생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사회적 시선과 귀족 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진실했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마테오는 영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틈틈이 대장간 일을 돌보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다. 이사벨라는 화려한 사교계보다는 영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박한 삶의 가치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파드레 안토니오 신부는 여전히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며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티아 소피아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알레한드로는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죽은 로드리고를 닮았지만 아버지 마테오의 성실함과 강인함 또한 배우고 있었다. 마테오는 아들에게 검술뿐만 아니라 망치질하는 법도 가르쳤다. 그는 아들에게 가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는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실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마테오와 이사벨라 사이에는 둘째, 셋째 아이들이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마테오를 더 많이 닮았다.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첫째 알레한드로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테오와 이사벨라는 때때로 서로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불안을 읽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마테오는 저택 정원의 오래된 코르크